재판장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혼자만의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젠 아주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구나. 저희가 그런 짓을 벌였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재판장님 믿어주세요. 이건 모두 어머니의 망상일 뿐입니다. 과연 네가 이 녹음 파일을 듣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사업하다 망한 아들과 며느리를 거둬줬다가 집까지 뺏기고 내쫓기게 생긴 박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매일 밤 흘러내리는 눈물로 이불을 적시며 울고 또 울었던 박영희 씨가 어떤 기막힌 복수에 성공했는지 한번 들어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새벽 4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내놓기 위해선 이른 새벽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건 왜일까요? 어느덧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외로운 세월 동안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아들 재성이뿐이었습니다. 그런 재성이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뒀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돼서 몇 차례 아들을 말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 결심에 찬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우리 아들은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은근히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태도면 못 해낼 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아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들이 다급히 식당에 찾아오더군요. 한동안 바쁘다며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아들이라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피곤에 찌든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이 간절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재성아, 엄마도 돈이 많지 않아. 이 식당도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하겠니? 그 말을 하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정말 아들을 돕고 싶었지만 제 형편으로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 장사되면 잘 되는 편이잖아요. 평생 장사하셨는데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다른 부모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도와주려 하는데 엄마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안 빌려주는 게 너무한 건가요?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돈을 안 빌려준다고 나쁜 부모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이렇게 거절하실 거면 차라리 저랑 연을 끊으세요. 자식이 돈 좀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게 부모인가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식당 문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한숨도 오지 않더군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후회와 자책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남는 게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평생 일만 하느라 친구도 없는 제게 우리 아들마저 등을 돌리면 정말 세상에 혼자 남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번만이야. 2번 다시는 안 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들이 똑같은 이유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 괘씸했어요. 재성아, 저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하나도 안 갚았잖니. 그런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빌려주신 돈이랑 이번에 도와주시는 것까지 다 합쳐서 차용증을 쓸게요. 만약 차용증대로 갚지 않으면 그때는 절 신고하셔도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순간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괘씸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애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대로 갚지 않으면 신고해도 좋다는 말을 들으니 이번에는 정말 갚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로 엄마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저는 또다시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큰 실수였습니다. 예상대로 연락도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식당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말을 매일같이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년 만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가 놓고 어떻게 된 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냐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 걱정부터 앞서더군요. 재성아, 요새 밥은 먹고 다니니? 잠깐만 있어. 엄마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줄게. 상을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제 말에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안 갚은 건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그런데 지금은 재성 씨가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기엔 나이가 많다며 어딜 가든 거절만 당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미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걱정부터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저희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고 어머님께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제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간절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이미 수십 년을 함께한 직원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만약 아들과 며느리를 가게 직원으로 쓰려면 그분들을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를 가게 직원으로 쓰려면 같이 일하던 두 분을 내보내야 하는데 엄마는 그럴 수 없어. 그분들은 엄마한테 직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분들이야. 재성이 너도 잘 알지 않니?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큰 용기 내서 이렇게 엄마 앞에 온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이런 부탁하면 엄마가 얼마나 곤란한지.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반드시 빌린 돈도 갚고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보낼 수 있겠니? 엄마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 엄마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줄게.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결국 직원 두 분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게가 한산할 때 두 분을 조심스럽게 부르고 마음을 다잡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런데 두 분이 계신 상태로는 어려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말에 두 분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 분이 먼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부터 챙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 일부러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퇴직금은 꼭 더 챙겨 드릴게요. 두 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동안 좋은 사장님 만나서 잘 지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작별을 나눴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에 첫 출근을 하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주방을 정리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인 새벽 4시가 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커졌습니다. 5시, 6시가 되어도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질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하는 걱정과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는 답답함이 뒤섞였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원래 일하던 직원 두 분이 떠나고 나니 혼자서 주방과 홀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한숨을 쉬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결국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지각을 하고도 느릿느릿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 쌓였던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제가 다그치자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처음이라 좀 늦었어요. 라며 뻔뻔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처음이라 늦었다고? 처음이면 더 일찍 나올 생각을 해야지. 아들과 며느리의 경우 없는 태도에 제 화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아니,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들의 짜증 섞인 말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처음이라 일을 잘 못할 수는 있어도 출근 시간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장사가 장난이야? 참아왔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식당은 온종일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서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쌓일 대로 쌓인 감정들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폭발하려는 감정을 꾹 눌러 담으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기로 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6시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었고 8시가 넘어서야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허둥지둥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직도 편하게 잠들어 있을 거란 생각에 계속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재성이에게 다시 한번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서 대체 그동안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거니? 그러자 오히려 아들이 짜증을 내며 받아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지난 얘기를 들추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쪼개지는 듯 했습니다. 괜히 아들을 도와주려 했다가 이런 뻔뻔하고 경우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일이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실수와 다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쭈그려 앉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고 병원에 입원하고야 말았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재성이와 며느리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내가 없으면 분명 큰일 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과일을 한아름 들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아들이 제 곁에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묻더군요. 괜찮아. 엄마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일 끝나고 많이 피곤할 텐데 병문안을 다 오고. 말을 다 잊기도 전에 며느리가 과일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다치셨는데 저희가 안 올 순 없잖아요. 어머님이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날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음식이며 음료수며 양손 가득 사들고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병원 밥 맛없지 않아요? 뭐라도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다 사다 드릴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제 반응을 살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됐다. 엄마는 여기 밥도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허리를 다치셨는데 앞으로 가게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어. 엄마가 가게에 있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니. 그렇게 대답했더니 며느리가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 다친 허리를 무리해서 쓰다가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예전처럼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이렇게까지 내 걱정을 해주는구나. 너무나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한의원이 있어요. 정말 용하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침 몇 번 맞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디가 아프면 늘 파스만 붙여봤지.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데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퇴원하고 좀 쉬었다 생각해 보자.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어머님 허리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미루시면 나중에 더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괜히 설득되는 기분도 들더군요.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괜히 무리하다 더 나빠지는 것보단 꾸준히 이어서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원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퇴원 수속을 끝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퇴원하시자마자 바로 한의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허리가 하루라도 빨리 괜찮아질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거기 진짜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도 맞장구를 치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순 없을 것 같아 처음으로 침을 맞아보기로 하고 한의원에 들렀다.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끝내고 병원 로비로 내려오던 길,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고개를 돌리니 최 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30년째 제 가게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아니, 최 씨 아저씨,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물으니 최 씨 아저씨가 잠시 멈칫하며 재성이와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날카로웠어요. 입원하셨다고 해서 병문안 가려던 길이었는데 벌써 퇴원이신가 봐요?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병문안까지 오시려고 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라 금방 퇴원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나섰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한의원에 예약을 해놔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말씀은 다 끝나셨나요? 그 순간 최 씨 아저씨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한의원에 가시는 길이구나.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 씨 아저씨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최 씨 아저씨는 자리를 떠나기 전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장님 전화번호가 없어서 어디 입원하셨는지 수소문하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 놓을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저희 가게 30년 단골 손님께 연락처도 하나 안 드렸었나 보네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리고 최 씨 아저씨와 인사를 나눈 뒤 아들과 며느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차가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들어서더군요. 저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성아, 한의원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타는 거야? 제가 물으니 재성이는 거울을 힐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의원이 민정이 고향 근처에 있어요. 2시간 정도만 가면 금방 도착해요. 거기 진짜 용한 데라니까요. 며느리가 옆에서 밝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이 경치도 참 좋을 거예요. 가는 길에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같이 즐겁게 다녀와요. 아들과 며느리가 데려간다던 한의원이 그렇게 멀리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간다고 할 걸 하는 후회가 조금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한동안 병실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며 드라이브도 한다니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푸른 산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산과 나무들,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마을들도 스쳐 지나갔어요. 조금씩 마음이 들뜨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먼 길을 나선 것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차 안에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며칠 동안 계속 누워 있었던 탓인지 몸이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좀 피곤하시죠? 근처 휴게소에 들러서 몸도 좀 풀고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요. 휴게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긴 했지만 그래도 시원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러곤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어요. 식사를 끝나갈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커피를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커피 좀 사올게요. 잠시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난 여기서 잠시 쉬고 있을게. 아들과 며느리가 커피를 사러 간 동안 휴게소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챙기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커피집에 줄이 긴지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 들어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최 씨 아저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꼭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안 계실 때 이 문자를 보셔야 해요. 그 첫 문장의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자를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안 계시더군요. 아드님께 물어보니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식사를 끝내고 계산을 하러 가다가 우연히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주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꼭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바로 녹음을 했습니다. 꼭 아들과 며느리가 없을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 파일이라니 어떤 내용이길래 녹음 파일까지 보내신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해온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이런 걸 보내온 걸까 싶었습니다. 손이 떨려 녹음 파일을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재생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온 목소리는 재성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이 가게 일 지겹고 재미도 없고 너무 하기 싫다.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들리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지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가게 일은 배울 생각도 없었잖아. 돈 갚을 생각도 없었던 거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대체 제가 가게를 비운 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후로도 이어지는 대화는 저를 더욱 큰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가게랑 건물을 뺏어와야 돼. 늙어 죽기 전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들리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걱정해주고 다독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혹시 다른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재성이가 묻자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둔 정신병원이 있어. 이미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얘기도 다 해놨고 거기 가둬두면 진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확실해. 괜히 잘못 가뒀다가 우리가 피해볼 수도 있으니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 여보 걱정하지 마. 거긴 어머니 말고도 자식들이 버린 부모들이 한 트럭이야. 그 순간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내가 사랑을 주며 보듬었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려 했지만 호흡은 계속 가빠져 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말을,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걸까? 녹음 파일 속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헤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커피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지만 그 손길조차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잘 마실게. 떨리는 목소리가 티나지 않게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출발하면 도착할 때까지 화장실 못 가실 텐데 괜찮으세요? 저는 긴장돼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너희 없을 때 미리 다녀왔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며느리도 곧바로 따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앞에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저는 주위를 다급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속버스에 타기 시작하는 관광객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려 고속버스에 무작정 올라탔습니다. 승객들은 다들 지정된 자리를 찾아 앉는 중이었고, 저는 비어있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가방을 꼭 붙들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운전기사가 승객 수를 확인하러 차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이내 제 자리를 향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왜 여기 타고 계신 거예요?
명단에 없으신데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들 며느리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기사님, 가시는 길에 아무데나 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돈은 얼마든 드릴 테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할머니, 안 내리시고 계속 여기 계시면 제가 출발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죄송하지만 내려주세요. 운전기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잠시만 제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제발요. 운전기사는 한숨을 쉬며 그럼 바쁘니까 도대체 무슨 사정인지 짧게 말씀해 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을 포함해 지금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운전기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떨리는 손과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마을이 보이면 내려드릴 테니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저는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야 돼서 그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운전기사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도망쳐야만 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고 서글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돈이 뭐길래 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는 걸까? 끊임없는 자책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버스는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가 내릴 곳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쯤 왔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못 찾을 겁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꼭 경찰서부터 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을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긴 저는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조심스레 듣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할머니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제 주소지 근처 경찰서로 이관하겠다고 말하며 오늘 밤 지낼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고 경찰은 직접 근처 여인숙 잡는 것까지 친절히 도와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경찰관이 찾아와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티켓을 끊는 것까지 도와주더군요. 저는 경찰관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다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집에 도착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저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알려줬던 최 씨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아이고 사장님, 연락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있는 건 아니시죠? 최 씨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어제는 연락을 못 드렸어요. 저희 집에 가면 분명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된다면 아저씨 댁에서 신세 좀 칠 수 있을까요? 제 간곡한 부탁을 들은 최 씨 아저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걱정 말고 오세요.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최 씨 아저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최 씨 아저씨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 씨 아저씨의 도움으로 변호사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변호사의 확신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제가 겪었던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눴던 대화, 그들의 계획, 그리고 제가 느낀 공포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신청하신 신변보호 요청도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진 않을까 두려웠어요. 경찰이 제게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망과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위치, 추적기가 포함된 기기를 제공해 줬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최 씨 아저씨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혹시 모를 끔찍한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웠고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면 문득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릴까,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나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는 걸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말투와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차마 밤에 혼자 불을 끄고 잘 수 없을 만큼 공포는 집요하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소송 준비에 전념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재판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법정 문을 열기 전 한참 동안 복도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정작 피해자인 저는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로 괴로웠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냉정하고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태도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녹음 파일 속에 그 무서운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고 저를 납치해 외딴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면서도 녹음 파일 속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귀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차가운지 아니면 내 가슴 속이 얼어붙은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셔서 혼자만의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한의원으로 가는 길이었을 뿐인데 오해가 생긴 겁니다. 모두 어머니의 망상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향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아들의 태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날의 공포와 배신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차분히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대화가 생생히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이 가게랑 이 건물 뺏으려고 들어온 거잖아. 저번에 빌렸던 돈으로 잘 먹고 잘 놀았지 뭐. 저 노인네가 죽어야 우리가 가게랑 건물을 가져올 텐데 이렇게 그냥 기다릴 순 없어.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실종 처리해버리자. 녹음 파일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더는 말을 잇질 못하더군요. 법정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약취 및 유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리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되고 나서야 저는 다시 원래 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은 도저히 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평생 일했던 주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절 해치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는 상상을 하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을 안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했고,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도 제대로 모르고 붓을 쥐는 것도 어색했지만 글씨를 쓰는 순간만큼은 모든 잡생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집중해서 한 획씩 그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함께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명절 당일 빼곤 쉬는 날도 없이 가게에만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너무 신나고 즐겁더군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혼자가 되면 어김없이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사실 재판이 끝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질 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됐고 제게 가해진 위협도 사라졌으니 이제는 마음의 짐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실형을 선고받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은 통증과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벌여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된 걸까? 아들과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이가 감옥에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줄 마음은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남긴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그들이 벌인 짓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원망하는 마음과 더불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딘가에서 내가 잘못했던 게 있을까?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게 내 탓일까?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답답한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건 제게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 되는 삶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결과는 제가 평생을 잘못 살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글로 쓰며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힘내라는 작은 응원이라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이 분명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 겁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영희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면서 뜻깊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더욱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